사회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 행복, 편견.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보이지 않는 걸 재는 법,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몸무게 재는 거야 뭐 저울에 올라가면 끝이니까 진짜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창의성이나 소외감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들은 도대체 어떤 저울에 올려야 그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측정의 진짜 어려운 점이자 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진 이론이라도 결국엔 데이터로 검증을 받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측정이라는 과정이 바로 머릿속에만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리를 어떻게 놓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그려볼 설계도는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측정이라는 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엔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지표로 만드는 법, 그리고 나서는 연구에 딱 맞는 자를 고르는 법,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이 측정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방법까지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던 그 막연한 아이디어를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단추가 바로 개념화라는 겁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다듬어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만들듯이 편견이라는 좀 모호한 개념을 내가 말하는 편견은 바로 이란 뜻이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과정이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체화라는 걸 하게 돼요. 연민이나 사랑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들을 마치 진짜 존재하는 물건인 것처럼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재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의 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차원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재려는 게 몸무게처럼 딱 하나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학업 능력처럼 시험 성적, 과제 수행 능력, 수업 태도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진 복합적인 개념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이라는 원석을 잘 다듬었으니까 이걸 실제로 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조작화라는 과정입니다. 이론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물어볼 건데 이걸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개념 자체를 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작년 안에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잴 수 있죠. 조작화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표를 만들 때 그 인과관계의 방향을 좀 따져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울감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린다거나 무기력해진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업무량이 많다,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직무소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앞에 예시가 바로 반영지표고요. 뒤에 나온 게 바로 형성지표인 겁니다. 개념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 방향을 보는 거죠. 좋습니다. 계획까지 다 세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 도구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자를 쓸 거냐, 이걸 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자외 종류에 대해서 1946년에 스탠리 스티븐스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4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의 종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는 명목척도예요. 이건 그냥 분류를 위한 이름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는 있지만 숫자 2가 1보다 더 크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없는 그냥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서열 척도입니다. 이름처럼 순서가 있는 자예요. 올림픽 금, 은, 동메달처럼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길 수 있죠. 하지만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가 2등과 3등의 실력 차이랑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즉 순서는 알지만
그 순위 사이의 간격, 그 거리가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등간 척도인데요. 이건 순서도 있고 그 간격도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죠. 섭씨 10도랑 20도의 차이는 20도랑 30도의 차이랑 정확히 10도로 같잖아요. 하지만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20도가 10도보다 2배 더 덥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수준의 자가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여기엔 드디어 절대 0점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없음을 의미하는 0이죠. 그래서 나이가 2배 많다거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이런 완벽한 비율 비교가 가민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묻는 이분 척도, 매우 동의한다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5점이나 7점으로 묻는 그 유명한 리커트 척도, 그리고 빠르다 느리다처럼 반대되는 형용사 사이에서 고르게 하는 의미분별 척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배치하는 거트만 척도까지 연구 목적에 맞게 골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랑 척도라는 말,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죠. 간단해요. 예를 들어 서로 관련 없는 소득과 교육 수준을 그냥 더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 점수를 만들었다? 그럼 이건 지수예요. 그런데 직무 만족도라는 딱 하나의 개념을 재기 위해서 급여 만족, 동료 관계 만족, 업무 환경 만족처럼 다 관련된 것들을 물어봤다? 이건 바로 척도가 되는 거죠. 지수가 모든 걸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면 유형론은 데이터를 몇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혁신가형, 조기 수용자형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유형을 만들어서 비교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자, 이제 도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품질 검사입니다. 내가 만든 이 자가 과연 믿고 쓸만한 자인지 최종 점검을 해봐야죠. 이 품질 검사는 딱 2가지를 봅니다.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인데요. 쉽게 말해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5kg 무겁게 나오는 고장난 체중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잴 때마다 일관되게 5kg 무겁게 나오니까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몸무게를 재주진 못하니까 타당도는 빵점인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내 설문 문항들이 다 딴소리 안 하고 일관되게 같은 걸 측정하고 있나? 이건 보통 크롬바흐 알파라는 값으로 확인하고요. 또 내가 만든 이 측정 도구가 정말 내가 재려던 개념을 딱 제대로 재고 엉뚱한 바른 개념을 재는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같은 것들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하나의 의사결정 흐름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하고 차원을 정하고 자를 고르고 마지막에 검증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연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신뢰도 높은 측정의 완벽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연했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측정 도구를 만들기까지,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청사진을 손에 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개념을 한번 측정해보고 싶으신가요?